그러면 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고 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점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제 그 3 장에서 이 신경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3 장의 신경망에서 퍼셉트론에서 신경망으로 이제 전진을 했고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대비시키느라고 이제 고생했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3층 신경망 구현하기를 통해서 이제 순전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무엇인가라고 이제 알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3.6 절에 손글씨 숫자 인식을 통해서 과연 그러한 신경망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점도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간단합니다. 요 4장 신경망 학습이고요. 또 이 5 장의 5차 역전파입니다. 계획을 상해 드리면 오전 4장, 오후 5차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제 요 4 장과 5 장을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는 손실함수 살펴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요 4.3 절과 4.4 절을 통해서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거고, 오늘 오전 세 번째 시간에는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기 전에 학습 알고리즘을 다 구현해 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점심 드시고 오셔서 오후 시간에 음 오후에 3 시간 정도 들여서 5차 역전파법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제로 구현해서 5차 역전파 신경망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 시간은 딥러닝 라이브러리, 딥러닝 프레임워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텐서플로우를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1 시간으로 될까? 네. 1 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성하게 되면 오늘의 목표를 잘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6 장의 학습 관련된 기술들과 7 장의 합성고 신경망은 이제 내일 5 일차에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일 5 일차는 6 시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4 시간을 합성곱 신경망에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6 장의 학습 관련된 기술들은 이거는 좀 깊은 신경망에서야 사실 효과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체로 이 자세한 내용들을 응용 과정에서 살펴볼 거고요. 대신에 인제 요 갱신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텐서플로우에 이미 준비된 기능들이 있어서, 그래서 인제 비교해서 살펴보면 인제 충분할 것 같고요. 가중치 초기값에 대해서는 예전에 2015 년에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요도가 낮아진 그런 논의나 기술들도 있는 편입니다. 배치 정교화, 요거는 인제 좀 더 규모 있는 신경망에서 인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드롭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필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6 장은 2 시간 정도 할당을 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제 7 장의 합성곱 신경망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내일 6 시간 마무리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도 계획으로 상의 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오전의 목표 4 장의 신경망 학습 같이 인제 살펴보고 보겠습니다. 4.2 절의 손실함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경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 딱 요 두 가지의 조합이다라고 인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제 데이터도 적재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노트북 생성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요 파이딥 커널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하게도 오늘은 인제 4 일차니까 데이 4 이렇게 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제 숟가락 젓가락이죠. 사실 이제 넘파이 밖에 안 쓰죠,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인제 오늘 오후에 마지막 시간, 오늘의 마지막 시간에서야 텐서플로우를 쓰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 가끔 하죠. 그래서 인제 가끔 뭐 우리가 그림도 보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뭐 매트플로립을 일단 올려 놓고
시작하면 그냥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 한 것 같고요. 여기 인제 그 두 번째 탭을 보시면 이 커널즈라고 하는 탭이 있는데, 요 커널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커널이 어떤 노트북에 인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건데, 요 커널은 그 노트북을 이렇게 닫는다고 해도 계속 이제 살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어 이거는 이제 의도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수로 노트북을 닫았는데 현재 작업하던 변수의 상태가 다 날아가 버리면 다시 인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인제 3 일차와 인제 4 일차에서 만약에 인제 사용할 게 없다, 혹은 뭐 2 일차에서 참고할 게 없다 하면은 이제 얘가 괜히 메모리를 점유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닫아 주시는 걸 대체로 인제 권장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사실 그 메모리 점유가 뭐 크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3 일차 노트북에서 어제 인제 작업했던 것이 이제 신경망의 인제 순전파 라고 하는 것을 인제 했고, 그래서 인제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 연결이라든지, 그죠?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인제 그 정의를 이제 해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제 열심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제 오늘도 이런 틀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3 일차 노트북에서 요 완전 연결 그 셀을 이제 복사해서 4 일차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인제 갖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인제 정의도 실행을 해 주셔야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연결뿐만 아니고 신경망도 잘 만들어 놓은 상태죠. 신경몽. 그래서 이 신경망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인제 찾아 가지고, 여기 있죠. 스크롤로 찾으면 좀 힘드니까 find로 찾으시는 걸 권장하지만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역시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인제 사실상 이제 한 단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제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는 얘는 얘대로 신경망은 신경망대로 따로 인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요 두 셀을 합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메뉴에 보면 요 머지 셀렉티드 셀즈 쉬프트 M 키 조합이 인제 있고요. 혹은 뭐 위에 있는 셀과 합치겠다, 아래에 있는 셀과 합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인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간단하게 어떤 인제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 없이 합치고 싶으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키를 조작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뒤 배경이 하늘색으로 되면서 이 셀들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 줍니다. 연속적인 셀들은 지금처럼 동시에 선택하는 게 가능합니다. 쉬프트랑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아래 위를 조작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파일 선택하실 때 컨트롤이랑 쉬프트 키를 눌러 가지고 이제 불연속적인 파일들을 이렇게 집어서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피터에서는 불연속적인 셀들을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인제 연속적인 셀들 요렇게 인제 선택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인제 Shift M 키 같은 거를 누르신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인제 하시면 인제 되고요. 그러면 인제 뭐 이거는 여기다 둬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인제 깔끔하게 이제 다듬기 위해서 요거는 정의는 인제 정의대로 두고, 그리고 인제 요 아래쪽에서 뭐 완전 연결을 인제 fully connected로 부르겠다. 이거는 인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우리는 이미 인제 fully connected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인제 이 명칭에 대해서는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인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FC 이렇게 인제 하겠습니다.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뭐 NN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보여 드리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거고, 뭐 보통 인제 한 번 정도 이제 사용되니까 그냥 신경망은 신경망이라고 불러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인제 완전 연결의 경우에는 계층들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인제 넘파이처럼 별명 FC 뭐 이런 걸로 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어제까지의 논의의 결과, 최종적인 이제 어제까지 논의된 부분들이 다음과 같이 반영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준비되셨으면 엄지척으로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신경망 학습 쪽으로 가겠습니다. 4.2절의 손실함수의 영역입니다. 111페이지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어, 이제 우리는 또 교재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이게 편견에 가실까 봐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손실함수.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나 행복하나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주 행복하죠.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막연한 답이 돌아오는 게 보통인데 내 행복 지수는 10.23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질문한 사람이 당황해 버리겠죠. 와, 이게 되게 일본스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일본스러운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이렇게 그 책을 서술하진 않겠죠. 이건 비판 아니에요. 아, 그냥 그렇구나. 이런 거고요. 실은 신경망 학습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는데 신경망 학습에서는 현재의 상태를 하나의 지표로 표현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그 지표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가중치 매개변수 값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손실이다. 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신경망도 하나의 지표를 기준으로 최적의 매개변수 값을 탐색하고 이런 것을 손실함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4.2.1절에 인제 그 오차 제곱합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음 가장 많이 쓰이는 손실함수라고 인제 되어 있어요. 아, 요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땡.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죠? 그 왜 그 어제 뭐 평균적으로 뭐 그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이거 오차 제곱합인데 이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제곱도 하고. 근데 얘는 현재 제시된 것은 평균 제곱 오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있는 이제 K가 그 S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제 mean squared error는 이제 그 S계에 대해서 다음같이 인제 이미 I 번째 정답하고 모형의 이제 출력하고 인제 제곱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요 K는 S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이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이라고 하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평균 제곱 오차에서는 이제 이 오차 제곱합이 y가 하나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걸 활용해서 요렇게 인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인제 바로 이것이 인제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서 일단 오차 제곱합에 대해서 이게 그 좀 서술의 문제는 있지만 이거부터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고 싶으니까 이제 그 오늘 인제 첫 번째 주제로서 손실함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손실함수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가가 아니고 출력이 이제 문제입니다. 회귀 출력이냐, 연속적인 값이냐, 아니면 이제 분류 출력이냐.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떤 손실함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그런 점으로 같이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이제 소개해 드린 그 평균 제곱 오차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로딩이 좀 이상해 갖고 흐릿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어제 인제 그 선형 모형 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선형 회귀를 근거로 해서 좀 그
선형회귀 인제 최적화 요 부분을 통해서 그 같이 인제 얘기를 인제 해 봤습니다. 요 마지막 시간에 인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그 선생님께서 "요거 왜 제곱을 쓰냐. 절대값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그런 의견도 이제 마지막에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간단한 임의적인 어떤 데이터를 생성하고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데이터죠. 그러면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인제 x를 적당한 범위 내에서 만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리고 나서 인제 거기에 그 y는 x 이렇게 인제 한 다음에 plt 인제 플롯해서 xy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인제 항등 함수죠. 그죠? 근데 이게 재미없죠, 당연하게도. 만약에 인제 "이런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기계학습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스캐터로 표현하면은 인제 점으로 표현이 되고요. 전혀 인제 재미가 없고 기계학습적인 가치도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제 노이즈를 추가해 주는데 그 노이즈를 랜덤하게 좀 만들겠습니다. x의 인제 개수만큼 다음과 같이 인제 노이즈를 만들면 쪼끔 흥미로워져요. 그죠? 그럼 인제 여기서 그 랜덤하게 노이즈를 만드니까 저랑 인제 상태가 다르실 텐데 약간씩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그 보시는 것이 저랑 인제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면 또 인제 '이거 왜 다를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뭐 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수 초기 값을 좀 고정하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인제 인위적인 거니깐요. 뭐 적당한 인제 난초값 뭐 1, 2, 3 뭐 이런 걸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라는 측면에서 0 이상의 정수면은 뭐든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난수 초기 값을 고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인제 MP를 이걸 지워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제 난수 초기 값이 고정된 그런 인제 랜덤으로부터 여기서 인제 요거를 인제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맥락을 이제 반영을 해 주려면 음 요 이제 MP 쪽은 여기서 인제 반영을 해 주고 랜덤은 인제 이쪽에서 이미 고정된 상태로 "이걸 사용해." 요런 느낌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과 같이 인제 수행을 하고 또 인제 PLT 인제 플랫을 이제 수행하는데 추세선을 인제 그려 보죠. 노이즈를 빼면은 그 아까 인제 처음에 봤던 이제 추세선이 이제 될 텐데 그걸 이제 시크하게 인제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인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죠? 그러면 인제 실제 데이터가 요겁니다. 요 동그라미가 어떤 임의의 x 값에 대한 실제 인제 정답 yi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인제 요 추세선은 인제 뭐냐라고 하면은 인제 우리 마음속의 모형이죠. 요런 데이터의 분포를 딱 봤다면 아마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아 이런 추세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대강 인제 요런 어떤 추세가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진정한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제 모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이제 노이즈 같은 게 끼었다. 요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현실이 왜 노이즈냐?'라고 인제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건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오늘 인제 오전에 출근하실 때 그 내가 인제 어디로 가서 어디로 그 어디 A에 도착해서 B, C, D 이렇게 인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유심히 쳐다보지 않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요. 그냥 뭐 내가 하던 거 뭐 음악 듣거나 뭐 별로 안전하진 않지만 스마트폰을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인제 뭐 신문을 보거나 신문을 보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그냥 쭉 가잖아요. 그냥 늘 가던 길이니까. 그 나머지들은 그냥 노이즈나 이런 걸로 그냥 그 지나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아는 사람이 뭐 지나간다든지 뭐 대학 때 첫사랑이 지나간다든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 뒤돌아보지 않거든요. 아니면 뭐 특별히 잘생기거나 아름다운 사람이 우와 뭐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때는 볼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현실은 대체로 이제 그냥 노이즈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길 이런 것들이 어 우리 마음속에 모형으로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서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이제 신경 쓰면서 가겠죠.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이게 노이즈인지 아닌지 아직 구분이 안 되는 상태죠. 아주 갓난 애기들은. 그래서 애기들 풀어 놓으면 지지야 지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들은 아직 그게 지지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점점 인제 애기들이 커 나가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디테일들이고 내가 인제 하고 싶은 일들로 이제 직진하죠. 약간 이제 고런 느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인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표기가 어떠한 것을 어떠한 개념하고 연결이 이제 되어 있는가. 그런 점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표기는 그냥 추상적인 거죠. 표지판 정도의 인제 역할밖에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 표지판이 잘못된 길을 이제 가리키고 있으면 그것도 인제 우리 논의에서 방해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에 인제 노이즈가 낀 게 오히려 이제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자 한다면 간결하게는 그 말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소개 드릴 때는 그거를 논의를 인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요렇게 표기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가 납득이 되신다면요. 그러면 근데 인제 우리는 사실 인제 요거를 인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머신러닝 과정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형을 이제 형성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이죠. 이거는 이제 현재 논의와 관련이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한 진짜 원인을 DGP라고 부를게요. 데이터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줄여서 DGP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화려한 용어죠. 간단하게 말하면 진짜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원인이 을 통해서 무엇이 인제 발생하냐면 이제 실제 현상이 인제 발생하죠.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한 관측을 수행합니다. 그 관측을 기록한 것이 데이터죠. 근데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관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의 모든 걸 기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인제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데 애기랑 재밌게 놀다 보면은 사진 찍거나 동영상을 찍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거 찍는 게 노력이 들잖아요. 동시에 재밌게 놀면서 사진을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 누구 둘 중에 하나가 아 이제 몰입해서 놀고 다른 사람은 사진을 찍고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지 않는 이상 동시에 막 이러면서 놀 수가 없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막 카메라 들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애랑 노는 쇼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비유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데 우리는 어떤 관점을 적용을 해서 카메라라고 하는 프레임에 이게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로로 해야 될 건가 가로로 해야 될 건가 뭐 내가 나오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같이 나오 그냥 애기만 찍을 것인가 이런 관점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풍경을 전체를 담고 싶어요. 근데 또 그건 안 돼. 그래서 어느 하나의 관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항상 데이터는 불완전합니다, 이 진짜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그런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진짜 원인을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건데, 이 진짜 원인에 인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은 인제 통계 확률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제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F는 ma, E는 mc 스퀘어, 이런 것들은 기계 학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진짜 원인을 수학적인 원리로 표현을 해낸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게는 그냥 값을 딱 집어넣으면 요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화성에 로켓을 보낼 때는 기계학습 기반이 아니고 고전역학적인 연산을 잘 해야 됩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랑. 그런데 인제 뭐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의를 가 안 돼 있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개는 무엇인가? 고양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공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그 개가 만들어지는 것과 얼굴이 그런 형태로 되는 거의 진짜 원인은 DNA에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인제 알아내 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형을 형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측을 통해서 모형을 이제 형성을 하고, 그 모형이 진짜 원인에 근사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그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학습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통해서 비현실적인 모형을 형성하는 겁니다. 뭐 어떤 모형들은 모두 다 비현실적이에요. 왜냐? 아까 표기를 드렸는데 진짜가 Y인데 모형은 다음과 같이 인제 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모형이 왜 비현실적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노이즈라고 간주를 했는데 그게 노이즈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잖아요. 현실은 복잡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모형은 이제 항상 깔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반대로 쓰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노이즈를 이제 뺐다, 이렇게 인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막 이런 노이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이제 추세나 이런 게 딱 있어요. 그러면 그런 디테일들을 제거하고서 핵심적인 그 구조를 우리가 확보를 해낸다면 제 시간 내에 목적지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형들은 언제나 비현실적이고 모든 모형은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속으로 모형을 형성하고 그런 모형들은 언제나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유용합니다, 잘 형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모형이 어떤 이 노이즈를 제외한 무언가를 잡아내길 이제 바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형을 이제 형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모형이 그 뭔가 유의미하다면 그 모형으로서 발생한 예측, 그것이 실제 데이터에 근사하기를 희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뭐 모형, 어떤 모형이 됐든 그 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기계적인 부분은 모형을 형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관측하고 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가 '기계학습 모형을 이제 쓰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경우에도 이게 현재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별 도리가 없습니다.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걔가 어떻게 될 건가.' 고민하는 거는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주식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 모르지. 그죠? 그거 알면은 부자 되세요. 저도 좀 그 저도 좀 알려 주시고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체로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것이 무언가 이 어 진짜 원인을 어느 정도 상당히 반영한다고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데이터가 현재 모형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인제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그 우리의 예측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제 형성을 해 볼게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인제 간단하게 그 선형회귀 모형으로 예측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리니어 리그레션 요렇게 인제 준비된 걸 이제 사용하고요. 그러면은 인제 우리의 모형이 현재로서는 인제 그 직선으로 되는 것이 인제 바람직해 보이니까 그 모형을 인제 다음과 같이 인제 형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 인제 fit을 인제 x, y에 대해서 인제 수행해 줘야 되는데 이게 x가 지금 1 차원이라서 그 배치 단위로 뭐 변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reshape을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변경이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인제 xs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인제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아마도 어 요러한 상태가 거의 우리 마음속의 이제 모형인데 그런 우리의 마음속의 모형을 지금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는 알고리즘을 제가 인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인제 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인제 궁금하고 그래서 인제 우리 모형한테 예측을 이제 시키는 거죠, XS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현을 했다면 요렇게 인제 구현을 했겠죠. 근데 지금은 인제 그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scikit-learn을 인제 사용해서 간결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의 API를 인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그 검은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그 그렸던 그 직선 붉은색의 점선에 거의 겹쳐지는 방식으로 모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의 관점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관점에 근사한 모형이 형성이 된 거죠,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러면 인제 여기서도 이미 아직 선형 모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기서도 그 손실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수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저게 인제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평균 제곱 오차 혹은 인제 오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 보면 지금의 경우에는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제 정답하고 모형의 인제 예측과의 이제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인제 오차가 어느 정도 이제 나겠죠. 그죠? 그럼 인제 이 과정에서 그 우리가 인제 비교를 위해서 정답이 한 5개 정도 요렇게 인제 출력이 이제 된다라고 치고 그리고 인제 모형이 예측하는 값 5 개도 이제 나란히 이렇게 인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보면은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쪼끔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모형은 언제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을 인제 선택한다면 완벽하게 100 점을 맞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는 이런 디테일들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추세를 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으면 이 모형의 형태를 우리가 이미 결정을 한 거죠. '아 이 모형은 직선이야. 내가 보기엔 딱 직선이구만.' 그죠? 적어도 현재 데이터에 대해선. 이게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등장했어요. 그럴지 아닐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 정답이 인제 여기에 이제 등장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모형은 '어 안 맞네. 아 이게 사실 이렇게 꼬부라지는 요런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은 그때는 포물선이 낫겠죠. 근데 지금 데이터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걸 정한 거예요.
요 가설 공간을 이제 정했고 이 가설 공간 내에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데이터가 어떻게 될지 우리 예상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만약에 그게 올바르다면 현재 모형이 인제 얼마나 효력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인제 알고 싶고요. 그럼 보면 이게 완벽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요. 완벽한 것도 있겠지만 따라서 인제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오차는 그냥 뭐 간단하게 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막 그득하게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틀렸는지 알기가 어렵죠. 따라서 이거를 집계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오차를 합계를 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인제 10의 마이너스 14 승이에요. 지금 이제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오차가 이제 꽤 많은데 과연 그럴까? 아마도 이게 상쇄가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절대값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오차가 인제 서로 상쇄되지 않도록 해 준다면 인제 서로 상쇄돼서 0이 돼 버리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하니까 막 95 뭐 이런 큰 값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값 자체가 오차의 개수가 증가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0 개랑 100 개랑 1000 개가 오차가 1000 개가 그냥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오차의 절대값이 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합계를 오차의 개수로 나눠 주는 게 그 평균이죠.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평균 오차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절대값을 기준으로 합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절대 오차라고 부릅니다. 소수점 한 3 자리 정도까지만 볼까요? 네. 이게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음. 그러면 인제 이거를 이제 보면 그 모형이 인제 평균 절대 오차를 이제 다음과 같이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이런 오차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제 오차는 0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차들의 그 집계된 종합 오차도 당연하게도 0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요 종합 오차라는 말을 손실이라고 종종 불러요. 그냥 그럴듯하죠. 손실이 높다. 오차가 높다. 또 인제 그 기계학습적인 관점에서는 요거를 이제 목표 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비형이라고도 불러요. 보시는 문헌에 따라서 인제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제 기계학습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 용어들도 쪼끔 다듬어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손실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른 용어에 비해서는 쪼끔 더 많이 사용되지 않나 요런 이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안 좋은 거는 어떤 걸까요? 그 상대적으로 인제 안 좋은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모형을 우리가 인제 f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이제 만들고 이 XWB를 받아서 W 그 numPy 인제 사실 이건 1 차원이기 때문에 W 곱하기 X 더하기 B 하면은 요렇게 인제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내적 연산을 수행해 주는 건데 지금 이제 논의를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의 느낌으로 이제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는 이 모형의 진정한 그 DGP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DGP는 왜 우리가 알고 있냐면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는 기울기 1.0에 편향 빵점빵인데 거기에다가 그 정규 분포를 기준으로 한 노이즈를 그 0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뽑은 상태예요. 요게 인제 진짜 DGP를 우리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인제 인위적인 구성이죠.
근데 우리의 인제 모형은 우리의 DGP가 요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얘는 알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입장에서는 인제 데이터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 DGP에 이제 근사한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고, 이 모형의 가설 공간 범위 내에서 인제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모형을 만들었는데 보니까는 이게 시각적으로 보니까 거의 근사해요. 그러니까 아마 인제 요 W와 B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그냥 시각적으로 굳이 인제 뽑아 보지 않아도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요런 것에 인제 거의 근사하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손실 자체가 낮은 값으로 인제 최대한 낮은 값으로 이제 귀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제 일부러 비교를 위해서 손실을 좀 높여서 인제 좋지 않은 모형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강제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0 마이너스 뭐 0.5 이런 거 만들면 이제 많이 엇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인제 이 모형은 결국은 인제 인제 W와 B라고 하는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선형 모형의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제가 람다 함수로 요렇게 인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에 대해서 PLT 인제 플러스 인제 수행하고 x에 대해서 fx하고 w를 강제로 인제 뭐 2.0 뭐 b를 마이너스 0.5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색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뭔 색으로 할까?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두 번째 모형을 한번 이제 형성해 보겠습니다. f에서의 괄호가 쌍이 잘못됐네요. 그러면 인제 보시면 이 두 번째 모형은 우리가 그냥 강제로 만들었는데 많이 엇나갔죠. 그래서 어느 하나는 맞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거 하나는 잘했거든요. 요거 하나는 정답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I 번째 입력에 대한 정답이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2번 모형이 딱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는 잘했어요. 나머지는 근데 대체로 굉장히 많이 좀 틀리는 그런 느낌이죠.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능한데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을 해야 기계학습이 학습의 기준으로 이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손실을 측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선형 회귀가 인제 잘 수행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모형의 이제 프리딕트를 이제 다음과 같이 했는데, 요 대신에 방금처럼 이제 W 2.0 하고 B 마이너스 0.5를 집어넣어 가지고 오차를 이제 집어넣고 했을 때 어떻게 인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손실 자체가 훨씬 높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더 안 좋다. 이거는 더 좋다. 최고로 좋은가? 최고로 좋진 않아요. 최고로 좋은 거는 손실이 인제 궁극의 0 입니다. 근데 궁극의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정답하고 예측값이 완벽하게 일치해야 돼요. 정답하고 예측값이 일치하면 모든 거에 대해서 오차가 빵 나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도 빵 나오겠죠. 이게 이제 완벽한 경우고. 근데 완벽한 0에 비해서는 인제 얘네들은 인제 쪼금씩 엇나가는 거죠. 근데 엇나감의 정도에 따라서 이 모형의 매개 변수가 얼마나 좋은가, 결국은
이제 다시 인제 이런 표기로 이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모형을 형성한 것은 전체적인 공식은 똑같은데 세타 1인 거고요. 2번 모형을 형성한 것은 우리가 인제 강제로 이제 심어 줬는데 좋지 않죠, 상대적으로. 세타 2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입력은 완벽하게 동일하고 모형도 선형 모형으로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만약에 예측값의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매개 변수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매개 변수의 품질의 차이를 하나의 단일한 지표로 형성하는 것이 오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그 논의 주신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 보면 평균 절대 오차를 얘기했네. 맞습니다. 근데 어제는 평균 제곱 오차를 얘기했잖아.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야? 그 점은 우리가 경사하강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하지 않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은 알겠는데 어떻게를 몰라요. 즉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측정하든지 정답하고 예측값을 받아서 그 둘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진짜는 뭐냐면 이거는 과정일 뿐이고 그래서 그러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매개 변수는 무엇이냐. 최적은 이제 그 제가 최적이라는 의미에서 이 훈장을 좀 달아 줄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손실이 얼마인 거 그거는 그냥 뭐 알겠고 그래서 매개 변수를 그게 최적이야? 이런 점인데 지금 이 현재 모형이 선형 회귀가 우리가 인제 수동으로 한 것에 비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더 낮은 오류를 가능한 낮은 그런 손실을 내도록 해 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제 결과예요. 우리가 논의하지 않은 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인제 이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이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시면 이거를 인제 굳이 왜 제곱을 했냐면 이게 그 최적의 값을 찾아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분적인 기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다 해 보진 않을 거고요. 요 그 dy/dx라고 하는 도함수 이걸 이제 구하면 이 제곱을 하는 경우에 인제 변수가 살아남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게 인제 1 차원이에요. 1 차수예요. 그런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변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계산할 대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이 손실이 다음과 같이 정답하고 예측값은 이제 차이인데 사실 요 예측값은 매개 변수의 함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y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요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편의적인 표기일 뿐이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매개 변수가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해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곱을 하면 미분의 기법을 쓸 수 있는데 미분을 제곱을 안 하고 평균 절대 오차로 해 버리면 변수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해를 구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때까지 많은 어떤 수학적 기법들이 요런 그 포물선 형태를 이제 볼록 함수라고 하는데 이런 볼록 함수 형태 컨벡스라고 부르는 거기에 인제 최적화가 이제 되어 있고 또 이제 그런 상태로 미분의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서요. 그래서 굳이 제곱을 해 주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손실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